안녕하세요. 생리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간만이에요. 네. 우리 수업이 생리심리학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 뭐 공부하느냐 해서 생리심리학 공부한다, 전공한다니까 이제 뭐 일반인이시죠? 야, 그런 것도 심리학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흔히 그죠, 이 생리란 말에 그분이 이제 집중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재는 생물심리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우리 학교를 통해서 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공지해 드릴 때 그 온라인상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다 보니까 이 생물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생물 철학을 소개하는 뭐 개론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생물심리학이 이번이 지금 13판인데 이렇게 개요 적힌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보기도 아마 이렇게 개요 적은 건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셔서 그죠? 심리학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제 철학도 이제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요 철학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것이고, 우리 과목은 생리심리학인데, 책은 생물심리학,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요 용어 차이가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풀어 나가려고 이제 제가 말씀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첫째 시간에 뭐 우리 수업과 관련된 그런 소위 오리엔테이션은 소개에 해당한 부분은 생략하고 곧장 이제 우리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에 자 5쪽 펴보십시오. 5쪽. 우리 교재 5쪽 펴보시면 거기 우리 교재가 이렇게 한쪽에 한 페이지 한쪽에 왼쪽 이렇게 반을 나눠서 왼쪽에 이렇게 글이 써 있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글이 써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왼쪽 칼럼 오른쪽 칼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쪽의 오른쪽 칼럼 아랫부분에 보시면 푸른 글씨로 제목이 생물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볼 겁니다. 자, 생물심리학. 자, 뭐 읽어보기도 하겠지만 거기 보시면 생물심리학이라는 분야는 밑에 푸른 글씨로 생물심리학 스놓고 그 다음 줄 보시면 그죠? 색깔은 뭐 푸른색이 아니지만 굵은 글씨로 심리생물학. 요건 다른 심리생물학 그리고 생리심리학 이거 나오네요. 생리심리학 그리고 행동신경과학 그리고 생물심리학. 또 적을까요? 생물심리학 여기 있는 거. 지금 이런 과목들이 다 대동소이하다. 결국 동일한 것을 다루고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거의 적혀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읽어보시길 바라고 바로 우리 과목이 생리심리학이지만 지금 이 교재에서 생물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이러한 것과 공통
부분이 많은 과목이다 얘기하는데 바로 그죠? 생리심리학. 우리 이 과목 제목이랑 똑같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목이 생리심리학이라 하더라도 생물심리학이라 대동소이하고 뭐 굳이 따지자면 생물심리학이 생물이 생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학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 과목이 이제 생리심리학인데 결국 생물심리학을 하는 것이 생리심리학 하는 것이다. 뭐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생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자, 우리 생물심리학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 교재가 이제 생물심리학이기 때문에 생물이랑 생리가 생물심리학이랑 생리심리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렸고, 뭐 결론은 뭐 우리 갖고 있는 이제 뭐 좀 테크니컬하게 전문적으로 그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같은 것이다. 그런데 결국 생리심리학, 생물심리학에서 뭘 다루는 것인데, 자, 그걸 보려면은 7쪽, 7쪽 펴보시면 또 오른쪽 칼럼에 거기 붉은 글씨로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조금 내려오다 보시면 아랫부분에 또 푸른 글씨로 생리학적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 이 생리학적 설명의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신체 활동을, 그죠? 우리 마음과 관련지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읽어보시고 뭐 요거 잘 노트 정리하시면 뭐 이 내용이 됩니다. 또 우리 차후에 또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 또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 내용인 즉슨 생리라는 것은 지금 생리심리학이라는 것은 생리심리학이라는 것은 신체 활동과 마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생리라는 것은 바로 이 신체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심리는 뭐 익히 여러분 잘 알듯이 뭐 한두 학기 지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알듯이 또 이미 여러분 배경 지식이 있으시고 또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호기심도 가지시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2차, 저차 공부하시는 중에 이제 우리 간부를 이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뭐 심리란 것은 결국 바로 마음과 관련된, 그죠? 마음의 뭐 작동 방식,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뭐 개념 잡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또 뭐 틀리지 않아요. 내용인즉슨 그걸 뭐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하자면은 좀 이렇게 부정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여튼 그 내용인즉슨 의미하는 바는 뭐 심리라는 것은 심리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에 관한 것이고, 그죠?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이라는 것은 바로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할 때 그 생리라는 것은 바로 신체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과 마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생리심리학이다. 그리고 아까 생물심리학 얘기한 이유는 헷갈릴까 봐 교재가 생물심리학이라고 돼 있는데 생물심리학이나 생리심리학이나 뭐 그것이 대동소이한 그러한 분야다. 굳이 따지자면 생물이라는 것이 생리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마음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신체 활동 중에 어떤 부분하고 제일 밀접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신체 활동, 지금 뭐 제가 손발을 움직이고 또는 손발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내부 뭐 여러 가지 장기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지금 내부 장기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소위 마음이라는 것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그죠? 또 이러한 내부 장기라든지 우리 신체 이런 것들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밖에 있는 소위 나를 요 몸뚱아리 여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나 밖에 있는 환경에서의 자극 또는 달리하면 사건, 뭐요? 음식,
뭐 냄새, 그 우리 흔히 소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그 몸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찹다, 뜨겁다, 시원하다, 뭐 그죠? 누른다, 찌른다, 아프다, 그리고 우리 내부 장기로는 음식이 들어간다, 오줌이 꽉 찼다, 대변이 꽉 찼다, 속이 지금 비어서 배가 고프다, 혈액이 잘 공급되어서 심장이 원활하다, 아니면 잘 공급되지 않아서 뭔가 혈압이 높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외부 환경상의 사건, 즉 자극들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 달리 하면은 감각이 일어나고, 그죠?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하고 상호작용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신체 활동이 우리 마음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그죠? 마음과 가장 밀접한 신체 활동, 생리 현상이라는 게 뭘까 하면은 바로 뭘까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렇게 읽어보셨거나 아까 이렇게 여기 살펴볼 때 읽어보셨던 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요? 뇌 활동이에요. 뇌 활동. 그죠? 결국 생리심리학은 뇌 활동이라는 생리와 우리 관심 있어 하는 바로 이 과목, 심리학 중에 한 과목인 이 과목, 즉 심리학의 마음이라는 작용 사이의 이 관계,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심리학은 뇌활동과 마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활동이 마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 있고, 이 뇌활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체 각 부위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신체 각 부위는 결국 환경상의 그런 사건, 즉 자극들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자극들이라는 것은 기온이 높다 낮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음식물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이 꽉 찼다, 비었다, 혈압이 높다, 낮다, 뜨겁다, 차갑다, 이러한 감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뇌에 영향을 주면은, 달리 얘기하면 입력이 되면은 뇌 활동이 그에 따라 또 적절하게 필요한 출력, 달리 하면 반응이나 행동을 만들어내고 하는 중에 그 뇌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바로 우리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생리심리학, 그리고 생리심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리심리학 또는 생물심리학, 대동소이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먼저 이 뇌활동과 마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뇌활동과 마음이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먼저 입장이 견해가, 입장이 또는 관점이 비슷한 얘기인데, 그것이 먼저 딱 정해져야 돼요. 왜 그걸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자면 또 주절주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런 입장을 정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입장을 정하기 위해 정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5쪽을 살펴볼 겁니다. 자, 뇌활동은 5쪽을 살펴볼 텐데, 먼저 뇌활동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다시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밑에 작성보다 위에다 적을게요. 뇌활동은 기계적, 물리적, 작용이다, 작동이다, 작용, 작동, 엄밀한 의미에서 그 의미가 좀 상향했지만 작동, 작용 좋습니다. 물리적 작동이다, 작동이다, 기계적 작동이다, 물리적 작용, 작동이다, 좋습니다. 물리적 활동이다, 기계적 활동이다, 물리적 활동이다. 활동을 할까요?
왜 뇌가 아까 이제 신체 활동을 생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신체 중에 뇌가 우리 마음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여기지니까 이제 뇌 활동과 마음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생리심리학이다 말씀드렸는데 신체 활동도 결국 기계적, 물리적 활동이에요. 그 신체 중에 이제 뇌가 포함되는 거죠. 신체가 왜 기계인데, 왜 물리인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모든 물건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는 존재들, 더 폭을 넓혀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그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 즉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나 저희 신체에 포함되는 뇌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이 결국 물질이죠. 우리 보여지는 이런 것들, 그죠? 뭐 우주에 엄청난 숫자에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인지 몇십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광연의 속도,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그러한 속도로 그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우리 몸, 뇌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그 근본적으로 그 물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다 물질이죠. 우리 흔히 말로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 고기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듯이 결국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뇌든 뇌를 포함한 신체든 우리 보여지는 이런 물질이든 이것은 다 기계적인, 즉 물리학 할 때 물리적인 작동으로 다 돌아가고 그것들이 그러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존재란 형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신체 활동, 신체를 포함한 뇌 활동도 결국 기계적 물리적 활동인 거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보여지나요? 내가 네 마음 좀 보여줘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 실제 그 마음을 본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마음을 알기도 했는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안에는 그저 마음이 보여지기가 쉽지 않다 또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마음은 소위 정신적이고 그죠? 물질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저을까요? 구체적이지 않고 정신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즉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관로를 하죠.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추상적 또는 요 위에 또 이거 잘 안 보이시겠네. 자, 여기까지는 보이나요? 제가 너무 높게 썼나? 자, 뇌 활동은 기계적, 물리적 작용이다. 조금 전에 활동이다 했는데 또 작용이란 말로 또 바꿔 썼습니다. 크게 우리한테는 그 용어사의 구별은 해야 될 만큼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자, 마음은 추상적이다. 달리하면 이건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생각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이다.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은 정신적이다. 즉 달리 얘기하면 구체적이지, 추상적, 관념적 말과 관련해서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은. 그럼 이런 물질이고, 자, 요 신체 활동 지울게요. 신체 활동 지우고 이게 물질이고 이 물질이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어떻게 그것에서 또는 그것하고 이 마음이라는 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그죠? 소위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그냥 관념적이라 여기지는 이것이 어떻게 서로 같이
있을 수 있지. 나라는 이 존재 안에 여러분 신체 뭐 흔히 고기 덩어리 아까 물질 얘기했는데 신체 뇌 있는 것 뭐 당연히 여러분은 아시고 인정하시죠. 그리고 내가 소위 마음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있다라고 여러분이 경험하시죠. 그 두 개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냐는 거. 달리하면 마음에서 어떻게 기계적인 물리 작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면 기계적인 물리적 작동에서 어떻게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뇌 활동과 마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생리심리학이다. 그럼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야지만이 뇌 활동, 즉 생리와 마음, 심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연구하고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 둘 사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지? 아니면 둘 사이의 관계가 뇌라는 이런 기계적 물리적 작용이 어떻게 마음을 만들어내지? 또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계적인 물리적인 작동을 일으키지? 즉 둘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지에 대한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자, 이제 물질 요것도 지우고 자, 뇌 활동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원론적 관점이고 이원론 하나는 이론론적 관점이 있어요. 이론론적 관점. 이 둘 관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죠? 생리심리학에서는 어떤 관점을 딱 정하고 뇌활동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만이 그것을 연구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 뇌활동 조금 전에 이제 뇌라는 것이 물질이고 뇌활동이라는 것은 기계적 물리적 작용이다, 작동이다, 뭐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거는 한마디로 더 포괄적으로 이제 물질 그리고 마음은 아까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정신적이고 그죠? 관념에만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소위 정신적인 것이 정신이에요. 그죠? 바로 물질과 정신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물질과 정신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뇌활동과 마음의 관계를 보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리심리학이니까 뇌활동, 마음 사이의 관계를 본다고 하지만 결국 이걸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면은 물질하고 정신하고의 관계가 어떻지 이걸 묻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원론이란 입장과 이론론 입장을 살펴보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물질과 정신 사이, 달리하면 뇌활동과 마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입장하에서 이렇게 생리심리학을 쭉 배워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입장이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고 설명 입장이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퀘스천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론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무슨 학인이 심리학인에도 여러 가지 심리학이 있고 그 안에도 이론들이 많은데 이론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궁금해한 대상, 현상에 대해서 그죠? 한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거니까 물론 그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말 한치 오차도 없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는 늘 퀘스천하고 염두에 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결국 이제 진리가 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늘 퀘스천하고 또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혹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또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학문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없어지고 더 이론들이 더 이렇게 정복되기도 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고 과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에요. 달리 과학은 이제 세상을 이 세계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 즉 인식하는 방법, 인식론에 해당하는데 그 인식론 중에서도 이런 과학적인 방법은 그죠? 딱 한번 땅땅땅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어떤 이론이나 다른 생각이나 질문을 할 수 없는 이런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죠? 퀘스천하고 그것이 맞는지, 그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연구하고 또 이론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버리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해서 계속 우리 세상을 알아가는 이러한 인식을 넓혀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과학이고 과학적인 방법이고 과학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자, 뇌활동, 마음사의 관계, 달리하면 결국 물질과 정신사의 관계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죠? 그 입장하에서 바로 생리심리학이 얘기하려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풀어나가 보자. 그게 얼마만큼 타당하냐, 설명력이 좋으냐,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면 또 퀘스천 해보고 이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물질과 정신사의 관계. 인류가 가진, 인간이 가진, 자, 이론은 이론은 좀 이따 다시 쓸 거니까 지우고, 인간이 가진 호기심,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이걸 hard problem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재에도 지금 뭐 그 부분 찾았어요. 꼭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뭐 이 하드 프로블럼 자체를 지금 뭐 확인하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뭐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정 의심스러우면 제 말씀드리는 게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때 또 이후에 우리가 필요하던 그 부분 찾아봐서 읽어볼 텐데 저 뒤쪽 10몇 장 들어가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13장인가 14장쯤 들어가면은 이 얘기를 언뜻 해요. 저 하드 프로블럼, 어려운 문제란데. 요 하드 프로블럼이면 요 용어는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우리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 하드 프로블럼, 어려운 문제라는 이 용어 자체는 이건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건 소위 뭐 심리학에서도 쓸 뿐만 아니라 뭐 인간의 정신, 소위 마음 또는 의식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야. 뭐 인지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쓰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하드 프로블럼 하면. 자, 이 얘기 왜 했죠? 인간이 아니면 인류가 또는 인류 지성이 또는 인류 지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호기심 있어하고 가장 궁금해하고 호기심 있어 하는 만큼 가장 풀기 어려운 가장 풀기 어려우니까 가장 호기심이 있어하죠. 금방 풀어낼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호기심이 있어요. 그죠? 호기심 있다가 금방 호기심이 해소될 텐데. 가장 호기심이 있다는 얘기는 가장 어렵다는 질문이에요. 뭐 흔히들 인생 사는 거 진짜 어렵다. 사람 사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달리 얘기하면 가장 호기심이 산다. 뭐 이런 이 경우에는 뭐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호기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호기심이 산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뭐 심리학자도 과학자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학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처럼 그런 궁금증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공도 하고 이렇게 오셔서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렵다라는 것이 그만큼 호기심 있다. 우리한테 퀘스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인류 지성사가 가진 어려운 질문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지? 달리하면 이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지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존재론이 되겠죠. 존재의 본질, 존재의 실체, 그 본 모습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이제 존재론이 될 테고 그런 것들이 과연 또 어떻게 생겨났느냐 뭐 결국은 뭐 같은 질문이에요. 그 본질, 실체가 뭐냐 안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것이 무엇에서 출발했느냐 이런 걸 묻는 거니까 결국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생성되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존재론하고 관련되어지는 질문이에요. 뭐 다른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늘 뭐 비슷하게 똑같은 거 이제 반복하는 꼴이 되는데 그 뉴턴과 동시대에 그런 쌍벽을 이루었던 그 뭐 수학자, 뭐 물리학자, 철학자, 뭐 또 사상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존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존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인간이 지닌 우리 인류 지성사에 궁금하고 가장 호기심 있어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 했는데 사실 그 인간이 지닌 거기서 인간 속에는 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런 거 호기심 있어 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이런 질문 자체가 안 생겼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 정말 호기심을 가질만 하고, 그죠? 참,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어렵지만 호기심 가지고 끊임없이, 답해보려고 해야 될 질문이구나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주, 존재론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 보셨습니까? 네. 결국 이거는 뭐 달리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학문들이 있겠지만 뭐 우주와 관련된 거는 뭐 우주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등등등등등이 있겠죠. 자, 또 어려운 질문 여기다 적을게요. 제가 요건 지우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물질과 이번에는 정신부터 먼저 쓰죠.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가장 호기심하고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정신과 물질은 어떤 관계가 있지? 바로 뭐예요? 지금 물질에 해당하는 뇌 활동하고 정신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하고의 관계를 묻는 것이 생리심리학인데 바로 이 생리심리학은 가장 어려운 질문, 하드 프로블럼 중에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또 뭐 철학도 있을 테고 심리학도 있을 테고 그죠? 뭐 인지과학 아까 말씀드린 인지과학도 있을 테고 여러 분야가 학문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테고 물론 이 아까 존재론 우주의 생성과 관련해서도 뭐 우주학만 관계됩니까? 뭐 철학자들도 있고 그죠? 뭐 물리학자도 있고 있을 텐데 가만 살펴보면은 하나는 뭐예요? 우리 밖으로 관심이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결국은 뭐 이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는 꼭 우리 안에만 국한되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심리학이나 그죠? 정의식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학문들은 결국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이 고기 덩어리 물질과 마음이라는 현상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수렴되어지는 그런 두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는 밖으로, 하나는 안으로, 결국은 안팎으로 다 관련된 그런 질문이 이 두 가지.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부르는 것 중에 각각 한 가지씩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에 관한 것을 지금 그죠? 정신에 해당하는 마음, 물질에 해당하는 뇌활동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생리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들은 뭐예요? 이 질문들이 바로 철학적 질문이죠. 흔히. 그럼 철학이란 뭐냐? 이 또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철학에 대해서 많은 바도 없고 하니까 그건 생략하고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철학적 질문이죠. 근데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죠? 생물학적으로 아까 생물이랑 생리랑 뭐 대동소이하게 우리는 취급해도 우리 요 클래스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말씀드렸죠. 생물은 좀 더 큰 범위긴 하지만 그런데 이 교재 온라인상의 교재 소개하는 책 개요 보면은 짧게 써놨어. 생물 철학에 대한 개론서다, 입문서다 뭐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 생물 중에서도 그죠? 물론 신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지만 그 중에 가장 밀접하다고 여기지는 바로 뇌의 생리적인 활동, 즉 생물학과 바로 이러한 정신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과목이 또한 이 생리심리학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거기에서 짧게 생물심리학은 또는 생리심리학은 그죠? 생물철학 개론서다, 입문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생물학, 범위를 좁혀서 생리학, 더 좁혀서 뇌의 활동을 가지고 뭐 소위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 중에 하나인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하는 과목이 생리심리학이다. 그리고 생리심리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수정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다시 확신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뭐예요? 우주의 존재 중에 나라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또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 어려운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하고도 무관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다 볼 수 있어요. 생리심리학만 이렇게 이 어려운 질문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심리학 과목들도 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심리학이 아닌 다른 과목들도 소위 얘기한 대표적인 자연과학이라든지 철학들도 이런 것들하고 결국 다 이런 것들 다루는 건데 바로 지금 생리심리학도 바로 이러한 관련이 있다. 그래, 철학적인 질문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물질, 정신, 뭐 이건 좀 이따 또 적죠. 자, 일단 이제 범위를 좁혀서 뇌 활동과 마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딱 정해야 된다 했죠. 입장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도 예전에는 뭐 이거 입장을 정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무슨 입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입장을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장 여러 가지 수식했지만 두 가지 입장이 이원론과 일원론입니다. 뇌와 마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이원론과 일원론. 이원론은 뭐냐면은 정신과 물질은 별개의 두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그죠? 이걸 듀얼리즘이라 하는데 뭐 영어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당장에 우리한테는 이 듀얼 우리 그 뭡니까? 결혼 중매라 중매 온라인상에 뭐 이렇게 중매하는 어떤 그런 그 브랜드 중에 뭐 듀오 이런 거 있었죠. 그 듀오가 이제 둘이라는 뜻인데 이 듀얼리즘 즉 근원되어지는 것이 아까 어려운 문제 중에 존재 얘기했었죠. 존재 이 존재의 근원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다. 뭐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정신인데 이 둘 사이는 그죠? 별개로 존재하는 두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이에요. 즉 달리 얘기하면 뇌 활동과 마음이라는 것은 별개다. 이 두 개는 이 별개로 존재하는
두 각각의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 이론론은 그럼 짐작하시겠죠. 일원론은 영어로 모니즘이라는데, 마니즘이라는데, 이게 모노드라마 뭐예요? 혼자서 이렇게 뭐 드라마를 구성하는 걸 이제 모노드라마라 하죠. 그 모노가 하나라는 뜻인데, 뭐 이 존재, 이 세상의 근본은 하나다. 뭐 정신이란 것 하나거나 아니면 물질이란 것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 존재의 원인 하나다를 정신이라 얘기하면 이거는 유심론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야, 정신이란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 하면 유물론이 되겠죠. 자, 과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과거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과거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싶지만, 역사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과거는 현재에 와서 이 유심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극히 드물고, 이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론론 중에서는 그래도 유심론보다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유심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왜 생략을 하는지는 제가 뭐 얘기 드릴 만한 그런 전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 이렇게 제가 변명을 해드리고, 사실 정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참 소위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다루기가 참 곤란하죠. 자, 잠깐 그 여담 좀 빗나가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이게 잘 안 보이시겠다. 빨간색이라 제가 잘 보이는 색이 요걸로 해볼까요? 네. 과학이라는 것은 아까 뭐 과학 뭐 이런 얘기를 용어를 또 썼습니다만은, 과학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뭘로 하냐면은 관찰할 수 있는 것, 관찰 가능한 것, 그리고 자, 그럼 방법은, 자, 과학은 그 연구 대상, 설명하고 싶은 것, 이해하고 싶은 것, 그 대상은 관찰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삼고, 방법은, 이것 또 지워야 되겠네. 제가 마음은 안 지우려고 했는데. 자, 방법은 뭐, 검증 가능한 방법. 검증 가능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즉, 과학은 관찰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과학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 유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분히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경험, 뭐 체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주장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즉 나도 이해하고 너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한다 할까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다루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론이든 이론론이든 다 뭉뚱그려서 유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극히 드물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과학 얘기 잠시 곁다리로 나갔습니다. 자, 이론론 중에 다시 왔습니다. 그럼 유심론은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다. 유물론. 이런 입장이 있어. 자,
결론을 얘기를 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생리심리학이 뇌활동과 그죠? 물질이라는 뇌활동 또는 물질의 작용이라는 뇌활동과 소위 정신이라는 마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느냐 할 때 이 생리심리학은 유물론 중에서 자 여기 이제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중에서 아까 유심론은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자 유물론 중에서 예, 동일론을 취해요. 동일론. 예, 자, 처음부터 글자를 또박또박 쓰면 될 텐데, 마음은 급하고 성격이 급하다는 뜻이겠죠. 쓰고 또 쓰고 지우고 하니까 시간만 오래 걸리는데 동일론 이걸 아이덴티티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한테 이 영어 이거 철자 정확하게 외워서 동일론이 뭔지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시라, 기억하시라 라는 뜻으로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이 동일하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영어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죠?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게 적어 보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포지션이라는 거. 자. 뇌활동과 마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생리심리학은 바로 동일론적 입장을 취해요. 자, 그러면 이원론하고 바로 이 동일론. 자, 아까 이원론하고 이론론하고 대별할 수 있다 했는데 이원론은 정신과 물질, 뇌활동과 마음은 아예 별개의 실제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론론은 아까 유심론은 제외한다 했죠. 이론론은 물질뿐이다라는 유물론 중에서도 동일론을 입장을 취한다 했으니까 결국 지금 이원론하고 이 동일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시 좀 얘기를 하려고요. 그런데 생리심리학은 이 입장을 취한다고 그랬어. 일단 자 지우고 이원론과 관련해서 이원론의 창시자는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데카르트다 이렇게 불러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원론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플라톤까지도 올라가고 그 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플라톤의 어떤 뿌리, 플라톤의 그러한 어떤 계보에 이제 데카르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읽어본 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적인 실체, 본질이 이 땅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라 해야 될까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그 이데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 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이 물질하고, 그죠? 정신이라는 본질, 실체는, 그죠? 왜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원론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 달리 하면 뇌와 마음이라는 것이 별개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데카르트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봐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신적인 것을 분명히 경험하죠. 그러면 이 별개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 안에서 같이 존재할 수 있지? 즉 상호작용할 수 있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나름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별개인 두 개가. 그래서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이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생물 안에서도 인간이 다른 동물이든 그것들은 다 물질, 아까 얘기했던 그냥 물리적인 작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인간의 경우에도 그죠? 이 뇌와 신체는 신체 안에 뇌가 포함되지만 이제 지금 또 이제 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체와 뭐 별개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신체하면 뇌가 포함되죠. 자, 뇌와 신체도 인간의 경우에도 뇌와 신체는 그냥 기계 덩어리, 물질 덩어리다.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 어떻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냐 하면은 뇌에서 뇌 안에 보면은 체액이 우리 몸의 액체에 해당하는 체액이 채워져 있는 뇌실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자, 체액이 채워져 있다. 그런데 이 뇌실 바로 뒤쪽에 여기 앞이고 이제 뒤인데 뇌실이 이제 뇌 안에 뇌실이 있을 때는 바로 뒤쪽에 그죠? 송과선이라고 이걸 요즘은 이게 솔방울샘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파인이 이게 또 한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더 와닿겠죠. 소나무 송자. 예. 그래서 파이니어 해서 형용사를 만들고 글랜드 이것이 분비선 또는 분비샘이라는 뜻이에요. 글랜드가 분비선, 분비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송과선, 소나무 열매같이 생긴 분비선, 분비샘. 요즘은 이제 한자말 쓰기보다는 한글을 쓰니까 이제 솔방울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데카르트가 송과샘의 역할을 얘기를 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이거는 정확성이 없어요. 정확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엉터리 얘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바로 지금 얘기하려는 뇌 안에서 뇌실, 그 중에서도 뇌실 바로 뒤쪽에 있는 송과선이 바로 우리 고기 덩어리, 이 뇌, 신체, 뇌 물질과 소위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실제 기능은 데카르트가 생각한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실제 기능은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잠자는 수면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근데 말 그대로 송과선은 글랜드 분비선이에요. 분비샘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면과 관련된 어떠한 그런 물질을 분비해요. 자, 송과선이 뭔지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자, 바로 이 송과선에 정신이라는 것이 임하여서 자리를 잡고 바로 뇌실에 있는 체액들을 우리 신체 각 부위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즉, 뇌라는 물질과 정신이 상호작용하는 자리를 송과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위가 바로 정신과 물질, 뇌와 소위 정신, 마음이라는 것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이런 것을 경험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건을 만졌다 하면은 그 뜨겁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쭉 신체를 타고 결국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신경을 타고 쭉 전달되어서 뇌까지 가면은 뇌에 있는 이 송과선 안에 있는 정신이 탁 그걸 보고 해석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생명에 위험한 것이다. 아이고 뜨거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손을 떼야 된다. 피해야 된다. 라는 판단을 내서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뇌실 안에 있는 이 액체를 그 바로 뜨거움을 느끼는 그죠? 뜨거운 물건에 닿은 그 신체 부위로 보내줘 가지고 그걸 탁 떼게끔 움직이게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원론자가 생각하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죠. 왜 이원론자는 정신과 물질을 별개로 보니까 지금
그 별개인 것이 인간에게서는 어떻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지, 같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가 생각한 거예요. 인간 이외에는 뭐 이렇게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이원론자 같은 경우에. 왜? 인간만 정신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지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다 그냥 기계 덩어리다,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데카르트 시대에 수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왜 수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 수력이 바로 결국 에너지, 힘이죠. 이 에너지 힘 가지고 뭘 해요? 결국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강의를 보시고 이 아주 뭐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이런 전문 지식을 배우시고 아주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뭐 이렇게 우아한 이러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직관적으로 이 먹는 것, 먹고 사는 일, 즉 생존하는 일과 이게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 즉 먹는 일이 참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노동, 힘,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과거에는 동물의 힘을 빌리거나 그죠? 뭐 그러다가 이 시대에는 물의 힘을 빌리고 그 이후에는 불의 힘을 빌렸죠. 석탄을 뗀다든지 뭐 나무를 태운다든지 뭐 나무도 땅속에서 오래되면 이제 석탄이 될 텐데 아니면 기름, 화석 연료를 쓴다든지 기름, 화석 연료에 결국 석탄과 기름이 되죠. 그걸 쓴다든지 하다가 요즘에는 화력을 쓰다가 수력에서 화력을 쓰다가 요즘에는 뭐 그죠? 핵력을 쓰고 그것이 또 2차 재차 문제가 있으니까 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쓰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뭘 어떻게 먹는 것을 해결하느냐 그 문제예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 때는 이 수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수력과 관련해서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게 또는 다른 동물들을 포함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순환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수업 뭐 저런 거 얘기하고 끝날라나? 오늘 수업은 이런 거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리심리학의 어떤 이제 뭐 본론에 해당하는 뭐 뇌에 관한 것은 아직 접어들려면 뭐 다음 시간 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까 앞서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론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아까 본론이라 얘기했지만 그 본론에 해당하는 뇌 활동, 그것이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결국은 이 답을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가 뭔지 뇌 활동과 마음 간의 관계가 뭔지 이 답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자료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론 같지만 이게 결론이고 이게 본론이고 이 본론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까 과학은 뭐라 그랬죠? 검증한다 했죠.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생리심리학 하러 왔는데 심리학 하러 왔는데 이거 뭐 철학하고 있냐 싶으지만 이게 참 중요해요. 저 혼자 생각인가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거 중요한지 몰랐어요. 모르면 안 중요하죠. 결국은 뭐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뭐 그러든 옳든 간에 뭐 좀 안다는 뜻인데 심리학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뭐 변명, 생리심리학을 하는데 뭐 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안 하고 뭐 또는 생리심리학에 대해서는 안 하고 딴소리 한다 라고 혹시 여기지실까봐 제가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시대는 수력에 관심이 있었는데 수력과 관련해서는 순환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뭐요? 심장에서 그죠? 우리 이 각 부위의 혈관까지 혈액이
어떻게 쭉쭉쭉쭉쭉쭉쭉 공급되고 돌아가는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정신이라는 게 없다 했죠. 그냥 고기 덩어리 기계일 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순환계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인간을 대상으로는 이걸 연구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뭐 그렇게 그죠? MRI든지 뭐 또 뭐 펑셔널 MRI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뭐 이렇게 몸에 어떤 상처, 고통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사람에서 순환계를 보자면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뭐 그죠? 이렇게 해부해서 보면 보다고 하겠지만 그 뭐 죽은 사람이 이게 뭐 심장이 뛰고 뭐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되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산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동물을 갖고 한 거예요. 동물에게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뚱아리와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물에게서 이제 순환계를 연구를 하는데 관찰을 하는데 인간 이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다 정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녀석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들은 말은 이제 개예요. 개란 말 이제 잘못 쓰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아지 이렇게 했는데 개를 잡아다 놓고 살아있는 녀석을 그냥 묶어놓고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가 아니라 제 경상도 말로 생짜배기로 그냥 배를 갈라서 이 혈액 순환계를 보는 거예요. 이 개가 어떻게 했어? 상상이 안 가죠. 저도 뭐 그걸 본 적은 없고 읽어봤는데 그때 개가 보여주는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모습, 현상들 발부둥 친다든지 묶였기 때문에 그 발부둥 치는 것도 뭐 쉽지 않았겠죠. 깽깽거린다든지 고통스러운 어떤 표정을 보인다든지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유리그릇을 들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지면서 쨍그랑 하면서 소리가 나죠. 그것처럼 기계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것이 손과 손에 작용해서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마음과 물질이 상호작용하고 이 다른 동물들은 우리처럼 마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즉 이런 녀석들은 다른 동물들은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댁에 있는 반려견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원론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이해랑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이해예요. 뭐 정신과 물질은 별개라는 생각 그것이 이런 식으로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럼 한편으로는 이런데 동일론은 뭐냐? 아까 이원론 정신과 물질은 별개다. 이건 쓸 필요 없겠죠. 지금 이원론과 관련해서 정신과 물질이 별개인데 인간에게서는 그것이 공존하니까 그걸 데카르트, 이원론의 창시자인 데카르트는 어떻게 설명했다. 즉 뇌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죠? 손과 선이라는 것을 매개로 여차저차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죠? 다른 동물을 대할 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자 다음으로 이제 이론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났어. 뭐냐면은 이 데카르트가 16살쯤에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될 때, 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교육 시스템에 가서는 중학교 3학년쯤 될 때죠. 이 노이로제, 영어로는 뉴로시스, 신경증. 이걸 독어로 하면 독어로 하면 노이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신경증을 겪어서 이제 요양을 갔는데 프랑스 그 왕족들이 이렇게 노니는 그 로얄 가든 주변으로 요양을 갔어요. 요즘 치자면 뭐 요즘은 뭐 왕족들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뭐 아니지만 뭐 무슨 랜드 뭐 이런 공원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양을 가는 중에 그 로얄 가든을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종종. 그 로얄 가든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냥 번쩍번쩍한 청동으로 만든 비너스가 로마의 그 뭡니까 그 미의 여신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죠. 그래서 비너스 촥 나타나는 거예요. 청동을 잘 닦아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금보다도 더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청동은 뭐 녹이 쓴 청동 말고 잘 닦아 놓으면. 근데 거기서 신기해서 이렇게 다가가 보면은 비너스가 어느덧 싹 사라지고, 그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라는 또 이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이 툭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그 녀석들이 뭐 움직이다가 이게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동 인형이 그렇게 유행이었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요즘도 그 자동 인형이 프랑스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들도 가보면은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놀랄 정도로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시대의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간관이에요. 즉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자동 인형처럼 다 물질 기계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지금의 그죠? 우리 신체와 관련된 생각과 그 부분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데카르트와 같은 이원론자 입장에서는 바로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견해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 몸뚱아리랑 보자면 지금 생각과 다르잖아요. 자동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결국 물리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로얄 가든 안에 그런 있던 비너스상이나 포세이돈이 여러 가지 그런 상들이, 그죠? 인형들이 자동 인형인데 요 녀석들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데카르트가 그 로얄 가든을 그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있는 스위치를 밟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아까 이 시대의 중요한 에너지, 힘의 원천이 뭐라 그랬죠? 수력이라 그랬죠. 그 수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인형들이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 인형들이 움직였던 그 힘이 바로 물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였던 거죠. 데카르트가 거기에서 바로 자동 인형과 동일한 우리 기계 덩어리, 물질 덩어리 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지? 바로 수력에 의해서 움직이겠다 생각해서 바로 뭡니까? 뇌 안에 있는 뇌실에 채워진 체액을 금방 말씀드린 자동 인형이 수력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 체액들이 몸 구석구석 가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 뭐냐면은 뇌실 바로 뒤쪽에 위치한 송과선이 바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송과선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냐면 송과선 안에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과는 별개인 정신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딱 임하셔서 송과선 안에서 체액을 자동 인형처럼 여기저기 보내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것이 무작정 움직이는 건 아니죠. 외부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외부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는 것 또한 뭐예요? 송과선 안에 임하여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 그걸 판단한다는 거. 그 얘기를 아까 했던 거. 그리고 왜 데카르트가 이 송과선에 주목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시다시피 뇌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두 개죠. 예. 두 개인데 뇌를 구성하는 각 부위 앞으로 볼 텐데 각 부위들도 다 양쪽 오른쪽 왼쪽 두 개씩이에요. 그런데 송과선만이 유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딱 뇌 중간에. 그죠? 뇌 중간에 딱 하나니까 다른 건 다 오른쪽 왼쪽에서 대칭적으로 두 개인데 송과선만이 딱 중간에 홀로 그것도 체액이 채워진 뇌실 뒤에서 꼭 자동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데카르트가.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그런 배경과 관련해서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정신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힘을 갖고 먹고 살았냐 이것도 그죠 인간이 영향을 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자동 인형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것도 결국 그 시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만큼 인공지능이 어떤 형상을 갖출지 그렇게
영향을 주겠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시금 또 인간도 이해하게 되고요. 데카르트가 자동 인형이 수력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바로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를 인간 안에서 그죠? 이 손관성을 통해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원론 살펴봤고 그와 지금 아까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 이론론 중에서도 유물론, 즉 유물론 중에서도 동일론을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 동일론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출석과 관련된 그러한 과제인데 뭐 이미 공지 받으셨고 앞으로 이제 또 공지해 드릴 텐데 일단 과제가 뭐냐 하면은 예. 이원론과 이론론 는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게 과제예요. 자, 이론론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뭐 여러분 과제하시면 좀 책 좀 찾아보셔야 될 테고, 그죠? 과제는 이원론과 이론론은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게 과제예요. 뭐 여기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노트하는 거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되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론론은 깊이 얘기 안 했지만 요 앞서 시간에 바로 앞에 그죠? 요 판사할 때 이론론은 물질과 정신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론론 중에서도 유심론이 아닌 유물론 안에서도 동일론은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본다. 이렇게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렸었어요. 뭐 더 조사하셔도 좋고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 그 결론만 그렇게 적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론론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 부분 또 이제 나중에 보충하면 될 테고요. 과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번 시간 과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론론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